자, 이제 그 제8절, 제9절 이렇게 이제 8절이 조세 불복 제도고 제9절이 납세자 권리 보호 사항인데 어쨌든 이제 최근 시험은 이 8절과 9절을 대단히 자주 출제해요. 특히 제9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꼭 출제를 하고 있다. 그래서 8절과 9절을 합쳐서 최소한 한 문제, 또 많으면 두 문제까지 출제가 되는 파트가 되기 때문에 이 조세 불복 제도하고 납세자 권리 보호 사항이 이제 최근 시험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조세 불복 제도와 관련시켜서는 일단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을 좀 먼저 보시면, 자, 세무조사가 끝났다. 그럼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보내줘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과세가 일어나기 전이에요. 아직 과세를 한 건 아니에요.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보내준 것이 고지서가 날라온 건 아니기 때문에 과세가 일어나기 전에 그 과세가 적절한지 부적절한지를 심사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그 과세는 적부 심사 청구 제도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사전적 권리 구제 제도예요. 부가처분을 하기 전에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사전적 권리 구제 제도로 부르게 된다. 자, 그런데 이제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아졌고, 그래서 이제 부가처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고지서가 날라왔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 고지서를 받게 된다면, 자, 90일안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국기법에 따른 심사 청구 또는 국기법에 따른 심판 청구, 그다음 요거는 이제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심사 청구야.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심사 청구. 이 셋 중에 어느 하나를 반드시 제기를 해야 돼요. 반드시 제기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행정 소송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된다. 따라서 이제 그 저희가 세법이라고 하는 거,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소송으로 나가기 전에 사실은 이제 전문성을 요하고 또 대량적으로 발생하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소수로 나가기 전에 좀 쟁점을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관할 세무서가 잘못한 것을 그 상급청인 뭐 국세청이라든가 또는 조세심판원이 그 오류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걸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셋 중에 어느 하나는 반드시 거쳐야 돼요. 이 셋 중에 어느 하나를 반드시 거쳐야지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선택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요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예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이제 심사 청구 같은 경우 이제 국세청에 제기를 하는데, 국세청이 이제 서울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요 이의신청은 이제 관할 세무서라든가 또는 관할 지방 국세청에 제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그래서 이의신청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의신청을 거쳐도 되고 안 거쳐도 되지만 어쨌든 심사나 심판 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 청구 이 셋 중에 어느 하나를 거쳐야지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여기 이제 파란색 거로 아면처리 된 부분은 이제 국기법 규정이고요. 이건 감사원법, 이건 행정소송법이 되기 때문에 뭐 여기를 따로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셋 중에 어느 하나를 거쳐야지만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고, 이의 신청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임의적 절차 규정에 불과하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의 신청은 임의적 절차 제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제도이다. 그 얘기고, 감사원 심사 청구를 제기해도 돼요. 근데 이 감사원 심사 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나 심판 청구는 제기할 수 없다. 자, 이 셋 중에 어느 하나만 제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감사원 심사 청구를 제기했다면 심사나 심판 청구는 제기를 할 수 없는 거야. 셋 중에 어느 하나만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행정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심사나 심판 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그러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예외 규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심사나 심판 청구에 대한 제조사 결정이 있었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제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바로 뭘 제기할 수 있냐면 행정소송이라는 것을 제기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전표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고, 그 밑에 거랑도 좀 연결이 되는 내용인데 이거는 필기 노트에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도 좀 쓰면서 할게요. 자, 제가 이제 국기법에 따른 심사나 심판 청구라는 것을 이제 제기를 하게 되었다. 자, 그런데 납세자의 주장이 좀 맞는 것 같다는 얘기야.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이제 의심이 된다면, 즉 납세의 주장이 맞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면 한번 다시 조사해봐라. 그런 재조사 결정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재조사 결정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다. 결정의 종류에 뒤에서 배우실 텐데 이 재조사 결정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재조사를 했는데 재조사를 한 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뭐 매주 누락이 있다고 과세관청이 부가처분 냈는데 납세자 매주 누락이 없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조사해봐라. 매주 누락 여부에 대해서. 근데 이제 재조사 결과 통지를 받게 되었는데 납세자가
자, 그 결과 통지서에 보니까 과세관청의 처분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납세자 입장에서 억울하겠죠. 그럼 제조사 결과 통지서에 대해서 다시 심사나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있어요. 제조사 결과 통지를 받고 나서 그 결과 통지에 대해서 다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심사나 심판 청구를 다시 제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는 제조사 결과 통지서에 대해서 이미 심사나 심판 청구를 사실 한번 거쳤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예외적으로 요 제조사 결과 통지에 대해서는 심사나 심판 청구를 사실 거치지 않았지만 거친 거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한 번 이미 다툰 적이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또는 제조사 결과 통지를 받고서 심사나 심판 청구를 제기도 돼요. 근데 심사나 심판 청구에서 보니까 제조사 결과 통지에 대해서 매출 누락이 있는 게 맞다. 그래가지고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 통지를 받게 되었다. 이건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아졌다는 게요. 제조사 결과 통지에서 심사나 심판 청구를 제기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졌다면 이 결정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역시 90일, 얘는 결과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 뭘 제기할 수 있냐면 다 이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조사 결과 통지에 대해서 심사나 심판 청구를 다시 한번 제기하고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고 제조사 결과 통지에 대해서는 심사나 심판 청구를 다시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심사나 심판 청구에 대한 제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 얘기요. 그래서 그 밑에도 마찬가지 개념이 나와 있는데 자, 만약에 보니까 제조사 결과 통지에 대해서 심사나 심판 청구를 거치지 않고 제기하는 경우였다면 그 결과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돼요. 근데 심사나 심판 청구를 한 번 더 제기했다. 그랬다면 요 심사나 심판 청구에 대한 결정 통지 그래서 심사나 심판 청구에서 이제 결정을 내리겠죠. 납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만약에 결정 통지를 받았다면 그때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물어본 적은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요 앞에 표현 정도만 좀 알고 들어가시면 돼요. 제가 미주신 부분 정도. 자, 그다음 이제 이 신청이 배제되는 처분은 이제 시험에서 종종 출제가 될 때가 있는데 이거 국세청 조직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국세청 조직도라는 게 국세청장이 이제 맨 위에 있고 그 밑에 지방 국세청장, 그 밑에 이제 세무서장이 있다. 근데 이 신청은 이제 누구한테 제기하는 것이냐면 지방 국세청장이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국세청장에게 제기하는 것은 이제 심사 청구라고 보시면 된다. 자, 그랬을 때 국세청의 업무 지시사항이었다는 게요. 국세청의 업무 지시사항이 있었다면 그걸 하급청이 그 오류라에 대해서 심리를 할 수 있느냐. 자, 예를 들어서 관할 세무서장이 나 봤더니 국세청의 업무 지시사항인데 국세청의 업무 지시사항이 잘못됐다. 그러면 하급청이 상급청한테 어 그거 오류가 있으니까 그걸 바로 잡으라. 그렇게 명령을 내릴 수 있냐? 그게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의 업무 지시사항과 관련된 규정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없어요. 하급청이 상급청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심사청구는 제기할 수 있는 거야. 심사청구는 제기할 수 있지만 이의신청은 제기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국세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그 이의신청은 제기가 불가능하다. 자, 교재 보시면 자, 이의신청이 배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국세청이나 국세청장이 들어가는 거. 그랬을 경우에는 그때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심사청구는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그건 틀린 말이고 심사청구는 제기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못한다는 얘기야. 그거 좀 주의를 해갖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 정도를 이해하시면 될 거고 자, 불복의 대상은 이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했을 때 근데 개괄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문을 활짝 열어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열거주의가 아니야. 이러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그런 게 아니라 포괄주의 개념을 두고 있는 거야. 그냥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면 누구나 제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개괄주의 개념을 두고 있다. 그런데 불복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이제 시험에서 중요한데 자, 통고 처분을 받은 경우. 자, 통고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법심의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저희 그 횡단보도 있었을 때 횡단보도로 건너지 않고 무단횡단을 하게 되었다. 횡단보도 없는 데서 무단횡단을 하게 된다면 경찰이 나타나가지고 걸렸을 때 딱지를 끊게 되죠. 그럼 그런 딱지가 이제 통고 처분이야. 근데 이건 바로 사법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행정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아서 불복을 제기할 수 없고 감사원 심사 청구를 한 처분이거나 심사 청구를 제기한 처분이었다면 감사원 심사 청구를 제기한 상태니까
심사나 심판 청구는 제기할 수 없는 거야. 이 셋 중에 어느 하나만 제기할 수 있어서. 그다음 과태료 부과 처분은 다른 법률이야. 다른 법률에 의해서 다른 법률에 의한 행정 심판을 제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국기법에 의한 심사나 심판 청구 불복 대상이 될 수가 없고, 심사나 심판 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 다시 심사나 심판 청구나 또는 이의 신청은 제기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심사 청구를 제기했는데 졌다. 그럼 또 심사 청구 제기하고 또 졌다. 또 심사 청구 제기하고. 그건 안 된다는 얘기야. 한 번만 제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나 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제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 제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해서는 심사나 심판 청구를 다시 제기할 수 있다. 자, 이 얘기죠. 제조사 결정을 심사나 심판 청구가 돼서 이제 나오게 되었다는 얘기야. 자, 보니까 내가 조세 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했더니 제조사라고는 결정이 나왔다. 근데 제조사 결과 통지를 받았는데 내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야. 그러면 제조사 결과 통지자에 대해서 다시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있냐? 제조사 결과 통지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거는 가능하다. 그래서 제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제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해서 심사나 심판 청구를 다시 제기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는데 졌어요. 또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냐? 그건 안 된다는 거야. 자, 저희가 상급심으로 가는 건 가능해요. 이의 신청에서 졌다, 심사나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심사나 심판 청구에서 졌다, 그럼 다시 행정소송으로 가는 거는 가능한데, 이의 신청에서 졌다고 해서 또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의 신청은 제조사 결정에 대한 결과 통지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또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 왜 그러냐면, 자, 저희 관할 세무서에 제기하는 게 이의 신청이에요. 근데 제조사 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관할세무서가 제조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제조사를 하고 나서 네의 주장은 맞지가 않다. 우리는 그냥 매출 누락 있는 것을 보고 부가처분 유지하겠다. 그런 제조사 결과 통지가 날라왔을 때 다시 그거를 관할세무서에 억울하다고 주장을 할 수 없는 거야. 관할세무서에서 결과 통지를 보냈기 때문에 이 신청 제기해봤자 어차피 져요. 그래서 실익이 없으니까 이 신청은 제기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그러나 제조사 결과 통지를 한 거는 관할세무서고, 심사나 심판 청구는 국세청이라든가 또는 조세 심판을 제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제조사 결과 통지에 대해서 다시 심사나 심판 청구는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조사 결과 통지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은 또 제기를 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그걸 좀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하고 여기가 차이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심사나 심판 청구는 어느 하나만 제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심사나 심판 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있다라고 나올 때가 있는데 틀린 말이에요. 둘 중에 어느 하나만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중복하여 제기할 수 있다는 표현 자체는 틀린 표현이고, 중복 제기는 불가능하다. 어느 하나만 제기를 해야 된다. 자, 그다음 불복 청구인은 이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자, 그 자가 조세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데 다음에 이해관계인도 포함이 돼요. 자, 백인노트 보시면, 자, 보니까 이제 A 법인이 주된 납세자였다. 근데 이제 법인세 10억 원을 부가처분했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징수 부족이 전부 다 발생했을 때 갑이란 자가 과점 주주로서 60%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다면 얘한테 제2차 납세 의무 요건이 충족이 되었을 때 제2차 납세 의무를 부여할 수 있겠죠. 그럼 10억 원에 60%를 곱한 6억 원까지 제2차 납세 의무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런데 저희 부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배우셨냐면 예세액이 변경이 되면 예세액도 변경이 되는 거야. 자, 만약에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가 되어서 이게 0이 되었다면 예세액도 0이 되는 거야. 이게 5억이 되었다. 일부가 취소가 돼서 5억이 되면 얘도 5억 원에 60%를 곱한 3억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이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거야. 이해관계인이 되어서, 자, 이 법인세 부과처분을 했는데 이게 위법부당한 처분이었다면 당연히 부과처분의 상대방인 A법인도 조세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거야. 불복을 제기할 수 있지만 제3자죠. 갑이란 자는 제3자지만 이 갑도 이 법인세 부과처분이요. A법인에게 행한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서 이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불복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럼 이른바 보충적 납세의무자가 가는 거야. 이 부종성은 보충적 납세의무자가 전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충적 납세의무자를 3명을 보충적 납세의무자가 불러요. 제2차 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 그 다음에 물적 납세의무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충적 납세의무자는 조세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 네, 여기 시험에서 자주 나와요. 자, 그래서 제2차 납세의무자, 그 다음 물적 납세의무자, 그 다음에 납세보증인, 이렇게는 조세불복을 제기를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리인제도 첫 번째 전표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주로 옳은말로 출제가 되는데 이제 두 번째 전표시가 중요하다. 자, 대리인은 본인을 위해서 그 신청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청 청구의 취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거는 이제 납세자에게 대단히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취하는 반드시 특별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신청이나 청구의 취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특별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정해서만 할 수 있다. 그 표현이 이제 시험에서 종종 출제가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불법 청구가 집행에 미치는 영향. 자, 집행은 정지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조세불복이 제기가 된다. 압류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압류 같은 것을 피하기 위해서 조세불복이 악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설령 조세불복이 제기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집행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압류 자체는 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압류까지는 가능하지만 공매는 할 수 없어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만약에 팔아버리게 된다. 근데 납세자가 이겼다. 그래서 부가 취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압류까지는 가능하지만 공매는 할 수 없다. 근데 봤더니 이 재산이 부패 변지 감량되기 쉬운 재산이어서 속히 매각하지 않으면 오히려 납세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였다면 그러면 그때는 공매를 할 수 있는 거야. 예외적으로. 그래서 대원칙은 어쨌든 집행은 정지되지 않기 때문에 압류 같은 건 가능하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보시면 조세불복이 제기됐다고 할지라도 집행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집행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거야. 자, 그러나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때 그런 경우였다면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이 표현 주로 옳은 표현으로 출제가 되고, 자, 그다음 다섯 번째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여섯 번째 국선 대리인 제도로 갈게요. 자, 국선 대리인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희 국선 대리인 제도가 국선 변호사 제도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세 불복 또는 자, 조세 불복뿐만이 아니라 과세는 적부 심사 청구도 가능해요. 자, 이때 국선 대리인을 이제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국선 대리인 제도는 머릿속에서 서민의 한정에서만 적용을 하겠다. 그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서민이 누구로 볼 수 있냐면 종합소득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이고 재산이 5억 원 이하였다면 그 서민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어제 서민이니까 법인은 서민이 아니죠. 그러니까 법인이 아니어야 되고 이 네 번째가 중요한데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는 서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부자하고 관련된 세목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세목이 아니어야 되고 그러면서 5천만 원 이하인 신청 청구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겠다. 이 요건을 좀 물어볼 때가 있고요. 예, 구순대리인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신청이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구순대리인을 선정해서 신청 받은 날부터 옳이 있네 그 결과를 통지를 해주게 돼 있다. 이것도 이제 가끔 옳은 말로 출제가 될 때가 있다. 자,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고 불법 방법 통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중요한 사항은 아니다. 일단 불법 청구 기한은 이렇게 이제 90일 안에 제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90일 안에 제기를 할 수 있는데 자, 만약에 내가 이제 이 신청을 제기했는데 이 신청의 결정 기한 이게 30일 아니면 60일이야. 이 신청은 이제 심리 기간이 30일 아니면 60일에 심리를 해가지고 결정을 통지하게 돼 있는데 그 안에 결정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그때는 그 결정 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 제조사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60일 안에 결과 통지를 보내주게 되겠어요. 60일 안에 결과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역시 그 처분의 지난 날부터 90일 내에 제기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자, 천재등록의 기한 연장 사유에 들어갔다면 저희가 뭐 천재지변이 발생했는데 조세불복 제기할 수 있는 정신이 없겠죠. 그래서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불복을 청구할 수 있다. 마지막 거는 저희가 앞에서 배우셨어요.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기한 내 우편으로 제출한 청구서가 청구기한이 도달했다고 할지라도 적법한 청구는 있었던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조세불복을 우편으로 보낼 때는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심사청구와 관련시켜서 보시면 심사청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관할 세무서에 심사청구를 이제 제기를 해요. 청구서를. 그 이제 관할 세무서에서 받아서 이제 국세청에 이제 송부를 해주는 그런 개념이 되는데 보시면 심사 청구를 계산할 때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여야 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청구서가 제출된 때 심사 청구를 한 것으로 보게 돼 있는데 자, 청구서가 서관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동일하다. 자, 이런 개념이야. 앞에서 저희가 신고서를 원래는 마포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영등포 세무서에 제출했다. 그럼 무신고로 보냐? 그렇지 않죠. 적법한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거야. 마찬가지야. 심사 청구를 A 세무서에 제출해야 되는데 B 세무서에 제출했다고 할지라도 적법한 심사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겠다. 그런 개념으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청구서의 보정으로 갈게요.
자, 청구서에 약간 이제 일부 경미한 사항이 좀 잘못됐다는 게요. 뭔가 오류가 좀 있다면 그럼 20일 안에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 심판 청구는 이제 상당한 기간 안에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결정 기간. 이 신청은 30일 안 또는 60일 안에 결정을 해줘야 돼요. 이 신청이 이제 통상적으로 세무서에 이 신청을 제기해요. 근데 이제 부가처분을 한 자, 그 자도 세무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세무서 입장에서 부가처분 내용을 다 자세히 알고 있으니까 빨리 결정해 주라는 얘기야. 30일 또는 60일 안에 결정을 하게 돼 있다. 그냥 심사 심판 청구는 이제 90일 안에 결정을 하는 거야. 요거는 이제 조세 심판원이라든가 이제 구세청장이 납세자 주장도 읽어보고 그걸 바탕으로 과세관청에 보내주면 과세관청이 또 주장을 해요. 그래서 왔다 갔다 서로가 계속 왔다 갔다 거리면서 서로 이제 항변을 하는 거야. 이게 맞다, 이게 맞다. 그걸 전부 다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30일 또는 60일 아니라 90일 안에 결정을 하게 돼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부사항에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3번이 이제 시험에 한 번씩 나온 적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세청장은 이제 구세심사위원회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 것으로 판단이 되었다면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서 요 구세심사위원회라고 한 차례 한정하여 다시 좀 심리를 해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게 가능하고, 회의는 비공개요. 이 구세심사위원회 회의라는 것은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개를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주로 맞는 말로 가끔씩 출제가 된다. 자, 그다음 이제 결정의 종료. 자, 어떻게 되냐면, 자, 필기 노트를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자, 저희가 이제 절차가 사실은 이렇게 돼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조세 불복 청구서가 이제 제기가 되면 요건 심리를 먼저 해요. 형식을 심리하는 거야. 이게 원래 안 날로부터 90일 안에 제기를 하게 되는데 혹시 90일이 지난 게 아니냐, 뭐 그런 것들을 심리하는 거야. 그래서 형식이 좀 부적합하다. 그러니까 조세 불복의 대상이 아닌데 불복을 제기했다든가, 또는 90일이 지나고 나서 제기했다면 각하 결정이 나오게 돼요. 이 각하란 용어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각하가 뭐냐면 내용은 읽어보지도 않겠다는 얘기야. 아예 심리 자체를 하지 않겠다. 그걸 각하라고 부르게 된다. 근데 요건이 적법했다면 비로소 본안 심리라고 해서 내용을 읽어봐요. 자, 그런데 청구인이 납세자가 되겠죠. 납세자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러니까 과세관청의 처분을 유지하겠다는 기각 결정이 나오게 되고,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더라. 그럼 너의 말을 인용하겠다는 게, 너의 말을 받아들이겠다. 인용 결정이라는 게 나오는데, 만약에 부과의 취소를 원한 거면 부과의 취소, 감액 경정을 원한 거면 감액 경정,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서 필요한 처분을 요한 것이면 필요한 처분을 하게 돼 있고, 납세자의 주장에 상당한 타당성이 있더라. 납세자 주장이 맞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야. 그랬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조사라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용 결정을 하기 위해서 재조사 결정이라는 것도 가능하다. 자,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자, 각하 결정. 뭐 예를 들어서 청구 기한이 지났다든가 심판 청구를 제기한 후에 심사 청구를 또 제기했다면 그럼 심사 청구는 각하가 되는 거야. 자, 그런 경우 등이라고 보시면 되고, 기각은 불복 청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인용은 이제 네 주장이 맞다, 납세 주장을 받아들일 텐데, 여기에 다만 단서 규정이 있어요.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였다면 한번 다시 조사해보라, 이런 재조사 결정이 가능하다. 자, 그런데 재조사 결과 불복 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도 일정한 경우가 있었다면, 그러면은 납세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과세관청의 주장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당초 처분을 취소 경정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과세관청의 처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요. 재조사 결정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다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과세관청의 처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그게 이제 뭐 사유를 암기하실 필요는 없는데, 불법 청구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과 달라 원처분이 과세관청의 처분이야. 과세관 처분이 유지할 필요가 있다든가, 또는 재조사 과정에서 취소 경정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이 아예 불가능하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과세관청 처분을 유지하겠다는 그런 결정도 가능하다. 자, 그다음 결정의 효력은 이제 불가증력, 불가변력, 기속력이 있는데, 자, 저희가 이제 불가증력은 더 이상 싸울 수 없다는 얘기야. 자, 봤더니, 자, 이 신청을 제기했는데 기각 결정이 나오게 되었다. 자, 그러면 90일 안에 심사나 심판 청구를 제기해야 돼요. 그런데 90일 안에 심사나 심판 청구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불가증력,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조세불복은 이제 대단히 짧은 제소 기간이야. 90일이면 대단히 짧은 제소 기간이고요. 짧은 제소 기간을 둠으로 인해서 조세 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좀 빨리 도모하겠다는 얘기야. 자, 그렇기 때문에
90일 안에 심사나 심판 청구를 제기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이건 다툴 수 없는 거야. 설령 심사나 심판 청구를 제기했다면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인용 결정이 나오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네가 90일 안에 조세 불복을 제기하지 않으면 더 이상 그건 다툴 수 없다. 자, 그다음에 불가변력은 심판 청구에서 이제 조세 심판원이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했다는 얘기야. 그런데 2, 3일 지나고 나서 다시 결정을 변경할 수 있냐? 아니다. 기각 결정이 맞다. 조세 심판의 내린 결정이 있었다면 그 결정을 스스로는 바꿀 수 없다는 얘기야. 물론 행정소송으로 올라가서 상급심에 가가지고 또 결정이 바뀔 수는 있어요. 그건 가능하지만 네가 내린 결정을 네 스스로 바꿀 수는 없다. 자, 그걸 뭐라 부르냐면 그거를 저희가 불가변력이라고 불러요. 바꿀 수 없다는 얘기야. 이건 이제 싸울 수 없다. 기성력은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부가의 취소라는 결정이 나오게 되었다. 근데 행정청이, 즉 과세관청이 부가를 취소하지 않고 있다면 그러면 지금 소송의 실효성, 재판의 실효성이 없는 것이죠. 조세불복을 제기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만약 부가의 취소가 나왔다면 과세관청은 부가를 취소해야 된다. 그걸 기속력이라고 부르게 돼요. 자, 그다음 이제 심판 청구에 대한 절차 규정은 참고 목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고, 자, 결정 기간이 있는데 이 결정 기간은 저희가 지엽적인 부분이 되기 때문에 자세하게 보고 들어가실 수는 없고요. 큰 틀에서만 좀 알고 들어가시면 돼요. 자, 저희가 이제 심판 청구를 제기했을 때 원칙은 조세 심판관 회의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다. 그런데 하나도 중요한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별로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는 게야. 그러면 주심 조세 심판관이 결정을 하게 돼 있다는 게야.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랬을 때가 일단 금액적 중요성이 없었을 때 심판 청구 대상 금액이 3천만 원, 또 지방세의 경우 1천만 원 미만인 경우로서 봤더니 법의 해석에 가는 것이 아니었다. 그런 상황이었다면 금액적 중요성도 없고 또 별도 해석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때는 주심 조세 심판관이 결정을 하면 된다. 근데 여기 보시는 게 아니고 암기하는 게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뭐 해석을 변경해야 되는 등 대단히 이제 중요한 사항이었다. 그러니까 종전 해석과 다른 해석을 내놓아야 되는 사항 등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었다면 그러면 다 모여서 결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조세 심판관 합동회의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원칙은 조세 심판관 회의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는데 하나도 안 중요한 사항이면 주신 조세 심판관이 중요한 사항이면 거의 다 모여서 해라. 그런 개념이야. 합동회의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다. 자, 그다음에 자, 요 세부 사항이 이제 시험에서 출제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보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자, 두 번째부터 보시면 조세 심판관 회의는 일단 3분의 2 담당 조세 심판관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회의가 시작이 된다는 얘기야. 회의가 시작이 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다. 자, 그다음에 담당 조세 심판관이 필요하다면 여러 개의 사건 심판 사항을 병합하거나 병합된 심판 사항을 여러 개의 심판 사항으로 다시 분리시킬 수도 있다. 합치시킬 수도 있고 분리시킬 수도 있다. 그다음 사실 뭐 저희가 임기까지 알고 들어가야 되냐 그렇긴 한데 이상하게 이게 이제 시험에 한 두 번 정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네 번째 상임 비상임 조세 심판관의 임기는 3년이야. 3기이고 중임을 할 수 없다고 나온 적이 있는데 한 차례에 걸쳐서 중임이 가능해요. 뭐 여기까지 사실은 알고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시험 문제가 이제 문제를 위한 문제가 출제가 되다 보니까 여기도 출제가 되고 있고 5번이나 6번은 최근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사실 나오면 무릎에 찍고 넘기셔야 돼요. 여기까지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번만 읽어보시면 충분하다. 그러나 요 2번, 3번, 4번은 그래도 좀 자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자, 제척과 회피, 기피와 관련시켜서 보시면 자, 제척은 보니까 이제 조세 심판관이 다음에 사유에 해당한다면 심판관으로부터 빠지게 된다는 얘기야. 제척이 대상이 된다. 그래서 조세 심판관이 이제 심판 청구인이었다면 공정한 심판을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심판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었다든가 그런 사람이 친족이었다든가 자 또는 사형이었거나 사형이었던 사람이었다. 근데 이제 심판 청구 기준일로 최근 5년 이내 사형이었던 경우로 한정해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심판관으로부터 제척이 된다는 얘기야. 그 회피는 뭐냐면 내가 그런 사유가 있으면 네가 알아서 피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조세 심판관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알아서 회피를 해야 된다. 알아서 피해야 되고 기피는 뭐냐면 심판 청구인이 저 사람은 좀 빼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보니까 내가 조세 심판관하고는 진짜 사이가 안 좋은 사이다. 그러면 공정한 심리를 할 수 없을 테니까 좀 빼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다. 그걸 기피라고 부르게 된다. 자, 내용 심사 원칙은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라고 해서 납세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은 할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매출 누락이 1억이 있다고 봐가지고 과세관청이 부가처분을 했다는 얘기야. 근데 심리하다 보니까
조세 심판원에서 심리하다 보니까 1억이 아니에요. 1억 5천이더라. 그러면 5천만 원만큼 세액을 증가시키라고 증액 경정이란 결정이 나올 수 있느냐? 자, 만약에 증액 경정이 가능해지게 된다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무서워서 조세 불복을 제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놓고 조세 불복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불이익한 변경은 금지하는 게 원칙이고 불고불이는 고하지 않은 바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심리하지 말라는 얘기야. 심리하지 말아라. 자유심증주의는 저희 그 사법심 제도를 받아들인 거야. 저희 사법심에서 법관은 양심에 따라서 자유롭게 심리할 수 있어요. 법관의 사법적 지위를 인정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네 양심에 따라서 자유롭게 심리할 수 있는 것처럼 조세 심판관도 사법적 지위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야. 너의 양심에 따라서 마음 가는 대로 심리할 수 있다. 자유심증주의라고 부르고 있다. 자, 이런 불고불리의 원칙, 분리변경 금지 원칙은 심사나 또는 이의신청의 경우에도 그대로 따라가게 돼 있다. 준용을 하게 돼 있다. 자, 그리고 12번째는 중요치 않아요. 모르셔도 되는 개념인데 국세청장 등은 심판 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에 따른 항고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조세 심판원장에게 일정 시점마다 좀 알려줘야 된다. 왜 그러냐면 자, 저희가 이제 그 조세 심판 청구 내용하고 나중에 이제 위로 올라가서 외법원까지 뭐 가게 되었을 때 이 판결 내용하고 서로 견해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조세 심판원이 대법원 판례 등을 받아들여서 심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봤더니 왜 판례로 가가지고 왜 법원에 가가지고 그렇게 뒤집혔는지 사건이. 그러니까 조세 심판에서는 과세관청이 이겼다고 했는데 왜 판례로 가가지고는 그러니까 법원에 가서 납세자가 이겼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고를 하게 돼 있다는 거야. 그래야지만 이제 조세 심판이 그 사항을 보고서 판례들을 받아들여서 다음번 조세 불복 청구 심리를 할 때는 대법원 판례 등을 받아들여가지고 심리가 좀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항고소송 제기 사건, 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는 그걸 통지로 좀 해달라 그런 개념이고요. 그거는 뭐 시험 목적하에는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다. 자, 조세 불복제도 보시면은 이제 청구 기한은 동일해요. 뭐 이의 신청이 됐든 심사 청구가 되었든 심판 청구가 되었든 전부 다 90일 이내가 되는데 보정 기간이 심판 청구만 상당한 기간이라는 표현을 두고 있고 이의 신청만 결정 기간이 90일이 아니라 30일, 60일이라는 표현을 두고 있다. 자,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잠시만 쉬었다가 자, 마지막 파트를 나갈게요.